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 남기면 하트 보내드릴게요. 돌덩이 하나 물려받은 며느리의 반전. 조선 후기 남쪽 고을과 한양을 잇는 큰 길목에 윤씨 종가가 있었다. 기와 지붕이 번쩍이는 큰 집, 담 너머로 보이는 장독대와 곡간은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이자 두려움이었다. 그 집의 가장 윤노인은 평생 장사를 하며 재산을 불린 인물이었다. 곡식이 쌀 때는 미리 사두고 비쌀 때는 팔 줄 아는 눈을 가졌고 객주와 포목전, 염전까지 손을 뻗치며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윤노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 윤대감은 체구가 크고 말솜씨가 뛰어나 사람들 앞에 나서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고 스스로도 자신이 이 집안을 이어받을 인물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둘째 윤서방은 형과 달랐다. 몸이 약해 잔병치레가 잦았고 늘 한 걸음 뒤에서 형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장부를 볼 때 누구보다 꼼꼼했고 숫자 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았으며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의 시선은 늘 첫째에게 쏠려 있었다. 윤노인은 입으로는 공평을 말했지만 살림의 열쇠와 장부는 자연스럽게 첫째 며느리의 손에 맡겨졌다. 첫째 며느리 복례는 눈치가 빠르고 욕심이 컸다. 쌀 한 말, 배 한 필에도 계산이 먼저였고 사람의 마음을 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 믿었고 실제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그녀의 손을 거쳐 움직였다. 반면 작은 며느리 연화는 집안에서 늘 조용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윤서방에게 시집온 그녀는 말수가 적고 앞에 나서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연화는 손이 매우 빨랐고 숫자에 밝았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얼굴을 보며 그 속을 헤아릴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녀는 그 재주를 드러내지 않았고 굳이 앞에 나서 집안의 흐름을 바꾸려 하지도 않았다. 복례는 그런 연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말이 없다는 것은 속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었고 복례에게 그것은 늘 경계의 대상이었다. 말도 없고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어느새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연하를 대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윤노인은 중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기침 한 번에도 집안은 술렁였고 윤노인의 눈빛이 흐려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다.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 재산 이야기는 이미 집안 구석구석을 떠돌고 있었다. 윤노인은 스스로 때가 왔음을 느끼고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긴 숨을 내쉰 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겠다. 며칠 뒤 윤노인의 뜻이라며 재산 분배가 공식적으로 전해졌다. 첫째에게는 객주 2곳과 넓은 논밭, 그리고 현금이 돌아갔다.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하고도 충분한 몫이었다. 둘째에게는 돌처럼 보이는 낡은 봉인패 하나와 강가 끝자락, 사람의 발길이 끊긴 채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창고 터가 주어졌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복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입가에 떠오른 비웃음은 숨길 생각조차 없었다. 저건 돌덩이잖아요. 저걸 받아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연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저 봉인패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손에 쥔 느낌은 마치 아무 쓸모도 없는 돌을 들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재산 분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노인은 숨을 거두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과 상인들이 줄지어 조문했고 윤노인의 관이 집을 나설 때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고 상여가 멀어질수록
연하는 분명히 느꼈다. 이 집안에서 자신과 윤서방의 자리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장례가 끝난 뒤 연하와 윤서방은 자연스럽게 큰 집에서 밀려났다. 말로 내쫓지는 않았지만 더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강가 끝 버려진 창고 터로 향했다. 지붕은 여기저기 새고 있었고 밤이 되면 바람이 틈 사이로 들이쳤다. 사람들이 왜 이곳을 버렸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장소였다. 그러나 연하는 그곳을 천천히 묵묵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봉인패를 다시 꺼내들었다. 돌처럼 보였던 그 봉인에는 아주 미세한 틈이 있었고 물에 씻자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글자가 서서히 드러났다. 수은상회 봉인. 연하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수은상회. 과거 남쪽 물길을 장악했던 전설처럼 전해지던 상단의 이름이었다. 그날 이후 연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하는 그날 이후로 봉인패를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그 봉인이 걸린 문을 열 때마다 과거 이 물길을 오가며 장사를 했던 사람들의 숨결과 실패와 성공이 모두 이 안에 남아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한 번에 큰 장사를 벌이려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래부터 시작했다. 강을 오가던 늙은 뱃사공에게는 약속한 품삯을 정확한 날짜에 건넸고 장터에서 만난 상인에게는 작은 이익이라도 숨기지 않고 나누었다. 그렇게 쌓인 신뢰는 말보다 빠르게 강물 위를 타고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조금씩 다시 그 창고를 찾기 시작했다. 수은상에 봉인이 걸려 있다더라. 예전 그 상단이 다시 움직인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아직 의심이 섞여 있었다. 너무 오래 끊겼던 길이었고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연하는 그 의심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거래를 이어가며 장부를 한 줄 한 줄 정직하게 채워나갔다. 밤이 되면 등잔불 아래에서 윤서방과 함께 장부를 맞춰보았고 숫자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시 처음부터 계산했다. 윤서방은 아내가 왜 이토록 꼼꼼한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점점 연하의 방식이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사람을 오래 붙잡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이 모든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큰 집, 윤씨 종가의 귀에도 들어갔다. 복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버려진 창고 하나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집안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거래가 끊기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자 복례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저 봉인패 정말 그냥 돌이었을 텐데. 복례는 사람을 불러 조심스럽게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다. 연하가 들고 다니는 봉인패는 가짜라는 말, 옛 수은상회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는 말, 언젠가는 관아에서 문제 삼을 거라는 말들이 장터와 주막 사이를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하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철저해졌다. 거래할 때마다 문서를 남기고 봉인패를 공개적으로 걸어두었으며 누가 묻지 않아도 장부를 보여주었다. 그 모습은 의심하던 사람들마저도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그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을 즈음 자연히 사람의 계산을 비웃듯 첫 번째 큰 시련이 닥쳐왔다. 그해 여름 며칠 동안 그치지 않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조금 센 장맛비처럼 보였지만 강물의 색이 달라지고 흐름이 거칠어지자 연하는 불길함을 느꼈다. 그녀는 강둑을 여러 번 오르내리며 물의 높이와 속도를 눈으로 재었다. 그리고 조용히 결정을 내렸다. 지금부터는 모든 곡식을 땅에서 떼어야 합니다.
연화는 사람들을 불러 창고 안의 곡식을 서둘러 배 위로 옮기게 했다. 아직 비가 본격적으로 불어나기 전이었기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연화의 말에 따랐다. 그 결정은 하루 뒤 정확했음이 드러났다. 강물이 범람하며 강가에 있던 수많은 창고와 집들이 물에 잠겼고 윤 씨 큰 집의 오래된 곡간도 끝내 무너져 내렸다. 복례가 그토록 아끼며 쌓아두었던 곡식은 한순간에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폭우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상류에서 다시 한 차례 물이 밀려 내려오며 두 번째 재난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물길 자체가 바뀌었다. 배가 다니던 길이 막히고 한양으로 오르던 주요 수로가 끊기면서 상인들은 발이 묶였다. 이때 연화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린다. 과거 수운상회가 사용하던 버려진 옛 물길을 다시 열어 우회로를 만드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그 길은 위험하다. 괜히 배만 잃는다. 그러나 연화는 예전 장부와 노인들의 기억을 하나하나 맞추며 물의 깊이와 흐름을 계산해냈다. 그 우회수로는 마침내 길이 되었고 막혔던 물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고을을 넘어 한양 상단들의 귀까지 들어갔다. 강 아래에 길을 다시 여는 여인이 있다더라. 그 무렵 복례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연화를 관아에 고발했다. 세금을 숨겼다는 혐의, 허가 없는 유통을 했다는 혐의, 옛 상단 이름을 사칭했다는 혐의까지 온갖 죄목을 모아 들이밀었다. 그러나 관아에서 장부를 들여다본 결과 드러난 것은 연화의 잘못이 아니었다. 오히려 복례가 관리하던 시절의 장부에서 수상한 공백과 설명되지 않는 숫자들이 발견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복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녀가 의지하던 말과 체면은 하나씩 힘을 잃어갔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분명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윤 씨 종가의 큰 집은 이제 더 이상 부자의 상징이 아니었고 강가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연화의 상단은 사람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결말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관아의 마루는 늘 그렇듯 단단했고 사람들의 말은 가벼웠지만 그날만큼은 누구 하나 쉽게 숨을 쉬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복례가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고발의 말들은 막상 관아의 차가운 기운 앞에 서자 처음의 날카로움을 잃고 뭉개졌으며 대신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지난 세월의 장부들이 하나둘 펼쳐지며 스스로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원님은 노골적으로 큰 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낮춘 채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들은 칼날처럼 사람의 얼굴을 가르지 않고도 속을 파고들어 결국 숨겨둔 진실을 스스로 끌어내게 만들었다. 여기 빈칸은 무엇이오? 여기서 이 돈은 어디로 갔소? 여기 쌀이 들어왔다면 나간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왜 없소? 복례는 처음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다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돌렸다. 마지막에는 집안이 정신없던 때라고 핑계를 대려 했지만 그 모든 말은 장부의 숫자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때 연화는 사람들의 예상처럼 날카롭게 반격하거나 복례를 면전에서 몰아붙이지 않았다. 연화는 그저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자신이 지켜온 장부를 내밀었다. 폭우 전후 어느 배에 얼마나 실어 어디에 보관했는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팔았는지와 그로 인한 시세 변화까지 한 줄씩 기록되어 있었다. 연화의 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 고을의 숨과 기침과 열기까지 고스란히 적힌 살아있는 지도처럼 보였다. 원님은 연화의 장부를 넘기다가 잠시 손을 멈추고
연하를 바라보며 묵직하게 말했다. 그대가 한 일은 장사가 아니라 고을을 지키는 일이었소.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관아 마루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흘러나왔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평판이 관아의 말로 박혀버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복내에게 그 말은 단순히 누군가 칭찬을 받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말은 곧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고, 자신이 쌓아 올린 체면과 권세가 이제 더는 윤씨 종가라는 이름만으로 지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복내는 급히 마지막 한 수를 꺼내려 했다. 연하가 옛 상단의 이름을 사칭했다는 것, 봉인패가 가짜일지 모른다는 것, 자신은 속았을 뿐이라는 것, 그 모든 말을 엮어 어떻게든 연하에게 그림자를 들이우려 했다. 그러나 그때 관아 문 밖에서 기다리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다. 그 노인은 수은상의 시절에 물길을 맡았던 이였고, 세월을 먹은 손으로 봉인패를 받쳐들더니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은 듯 한참을 바라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이 봉인은 내가 젊을 때도 봤소. 가짜라면 이런 무게가 나오지 않소. 이 틈의 결, 이 글자의 마모, 이 돌의 결은 시간을 속일 수가 없소. 그 말은 관아의 판결문만큼이나 확실했다. 복내는 말을 잃은 채 돌처럼 무거워진 혀로 입술만 달싹였다.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세상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금이 간 벽은 사람들의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더 빠르게 무너진다. 복내가 관리하던 윤씨 큰 집의 장부는 관아에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예전부터 묘하게 비어있던 창고의 곡식 기록, 어딘가로 새어나간 돈의 흔적, 관아에 내야 할 목과 장터의 세금을 대충 맞춰 적어둔 흔적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그동안 사람들은 큰 집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며 눈 감아 주었고, 종가니까 지켜야지라며 스스로 납득해왔지만, 폭우 이후 세상이 달라진 지금은 그 납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굶을 때 누군가는 곡식을 숨기고 있었다는 소문은 한 번 퍼지면 절대 다시 담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복내의 이름 위에 붙어버렸다. 복내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믿으려 했다. 윤대감이 아직 건재하고 종가의 이름이 남아있고 큰 집의 담장은 그대로 서 있으며 사람들이 여전히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니 아직 자신이 진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할 정도로 조용히 다가왔다. 먼저 거래하던 상인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복내는 그 이유를 잠시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연하의 창고로 길을 틀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객주의 장돌뱅이들이 더 이상 윤씨 큰 집을 거점으로 삼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윤씨 집안이라는 이름이 그들을 붙잡았을 텐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으로는 윤대감이 자랑하듯 지키고 있던 체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잔치에 초대받는 횟수가 줄었고 집안의 문턱을 넘던 발걸음이 드물어졌으며 사람들이 윤대감의 말을 듣다가도 시선을 피하는 일이 늘었다. 체면은 돈보다 먼저 새어나가는 법이었다. 복내는 이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무리수를 두었다. 이번에는 장터에 떠도는 소문을 돈으로 눌러보려 했다. 어디선가 떠도는 이야기를 막으려면 떠드는 입을 묶으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결국 더 큰 소리를 만든다. 복내가 품삯을 올려 사람들을 시켜 연하를 헐뜯는 말을 퍼뜨리게 했다는 사실이 뜻밖에도 연하의 귀가 아니라 장터 사람들의 귀에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장터 사람들은 굶주리던 시절 자신들에게 정가로 쌀을 풀어준 연하를 떠올렸다.
사람들의 기억은 돈으로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억은 복내에게 날이 선 질문이 되어 돌아왔다. 그때 큰 집은 뭐 했지? 우리가 굶을 때 창고는 왜 잠겨 있었지? 그 질문이 터져 나오자 복내는 더 이상 답할 말이 없었다. 그녀가 평생 쥐고 있던 것은 장부와 열쇠였지만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말 한마디였고 복내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관아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복내가 직접 형벌을 크게 받는 일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윤씨 큰 집이 물자유통을 다루는 일에서 손을 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명령은 사실상 그 집안이 가진 힘의 뿌리를 뽑는 것과 같았다. 윤씨 종가는 이름만 남았다. 담장은 그대로였고 기와는 여전히 번쩍였지만 그 집안이 세상을 움직이던 길은 사라졌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것은 기와 지붕이 아니라 그 집안이 쥔 물길과 거래였는데 그 핵심이 연화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 소식이 완전히 굳어졌을 때 연화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게 움직였다. 사람들은 연화가 복내에게 복수할 것이라 예상했고 혹은 큰 집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라 기대했지만 연화는 그 어떤 과시도 하지 않았다. 연화는 오히려 물길을 더 안정시키는 쪽으로 힘을 쏟았다. 폭우 이후 고을은 단순히 곡식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부족한 상태였다. 어디에 곡식이 있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사람들의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그 어지러움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다. 연화는 그 불안을 가장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연화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순간에도 일부러 속도를 조절했다. 쌀을 풀 때는 시장이 감당할 만큼만 풀었고 소금과 비단을 들릴 때도 한 번에 밀어 넣지 않고 흐름을 보며 나눠 움직였다. 장사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흘러가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 사이 한양 쪽에서 큰 상단이 사람을 보냈다. 폭우로 끊긴 길 때문에 물자가 늦어져 도성의 값이 흔들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상황이었다. 그 상단은 연화에게 우회수로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겠냐고 물었고 더 노골적으로는 그대가 길을 쥐고 있다면 우리도 그 길에 올라타고 싶다고 말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흥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참을 생각했다. 길을 열어주면 돈은 들어오겠지만 그 길이 한양 상단에게만 유리해지면 고을 사람들은 다시 굶을 수 있었다. 연화는 장사의 중심이 돈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연화는 조건을 걸었다. 고을에 남겨둘 곡식의 비율, 장터값의 상한선, 재난시 물자를 먼저 풀 우선권, 그리고 관아와 함께 공개할 장부 규칙까지. 상단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지만 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연화의 수운상회는 단순히 고을의 상단이 아니라 도성까지 닿는 물길의 축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두고 강가의 작은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다. 수운상회의 주인이라고 불렀고 더 지나서 거상 연화라고 불렀다. 연화가 성장하는 사이 병약하던 윤서방도 달라졌다. 아내의 노력으로 몸을 회복한 그는 이제 집안의 짐이 아닌 아내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윤서방은 장부와 문서를 책임지며 연화가 믿고 뛰게 만들었고 연화는 윤서방의 꼼꼼함을 믿고 더 큰 판을 읽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연화는 강가에 새 창고를 세웠다. 그것은 예전에 버려진 창고처럼 비바람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물길의 높이와 바람의 방향까지 고려해 지은 탄탄한 창고였다. 창고 옆에는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작은 공방과 상인들이 쉬어갈 수 있는 마당이 있었고 장부를 정리할 수 있는 별채까지 있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연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양의 작은 거점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객주 하나를 빌려 장부를 맡기는 수준이었지만 도성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발이 필요했고 발이 있으려면 집이 필요했다. 연화는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한양의 길목을 하나씩 확보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연화의 이름을 굳히게 했다. 도성 쪽에 가짜 소금이 풀려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상단들이 서로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소금은 먹는 것뿐 아니라 고을의 식량을 보존하는 데도 쓰이는 물자였기에 이 문제는 단순한 장사 싸움이 아니라 민심의 문제로 번졌다. 연화는 소문이 돌자 즉시 소금의 출처를 문서로 정리해서 관아에 제출했고 장터에서 그 유통 경로를 공개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녀가 결백해서가 아니라 그 결백을 증명하는 방식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다. 가짜 소금의 길이 추적되기 시작했고 결국 도성의 어느 상단이 몰래 섞어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상단은 크게 흔들렸고 반대로 연화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상단으로 도성에서도 확실히 자리 잡았다. 그 사건 이후 연화에게는 거래가 몰려들었고 연화는 그 거래를 무조건 다 받는 대신 지킬 수 있는 만큼만 받는 방식으로 신뢰를 더 단단히 쌓았다. 그녀의 집에는 사계절 내내 좋은 옷감이 있었고 겨울에는 방이 따뜻했으며 집안 사람들은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았다. 윤서방은 더 이상 피곤한 기침을 달고 살지 않았고 집에는 늘 약재향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연화는 값비싼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에는 가난이 만든 억지가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나눌 수 있었다. 그 나눔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였고 그 방식이 오히려 더 통쾌했다. 폭우 이후에도 가난해진 집들이 있었다. 연화는 그런 집들의 아이들이 굶지 않게 곡식을 일정 기간 외상으로 풀어주되 대신 그 집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을 붙여주었다. 공짜는 오래가지 않지만 길은 오래간다는 것을 연화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연화를 존경했다. 그리고 그 존경은 착한 며느리 같은 칭찬이 아니라 저 사람은 판을 읽는다라는 단단한 인정이었다. 반면 복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빠르게 무너졌다. 재산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았으나 재산이 움직이는 길이 끊기면서 집안은 서서히 기울어졌다. 복례는 그 숨막힘을 견디지 못해 자꾸만 누군가를 탓했고 탓할수록 곁에는 사람이 사라졌다. 윤대감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곧 분노조차 내보일 곳이 없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했고 종가의 이름은 더 이상 거래를 끌어오지 못했다. 마치 큰 배가 돛을 잃은 채 물 위에 멈춰 선 것처럼 윤씨 큰 집은 겉은 크지만 속은 텅 빈 상태로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복례는 연화를 찾아오려 했다. 아니, 정확히는 연화의 창고를 찾아왔다. 예전처럼 큰 집의 문턱이 아니라 이제는 연화의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복례의 속은 더 쓰라렸을 것이다. 복례는 마당 끝에서 연화를 마주했다. 연화는 여전히 조용한 얼굴이었고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뒤에는 상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문서와 장부가 정리되어 있었으며 배들이 순서대로 드나들고 있었다. 그 풍경이 이미 말하고 있었다. 누가 이겼는지,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지. 복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게 내 덕이냐? 그 질문은 칭찬이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패배의 탄식이었다. 연화는 그 말에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덕이라기보단 제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킨 것뿐입니다. 복례는 그 말이 더 괴로웠다. 연화는 복례를 조롱하지도 않았고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자기 방식을 말했을 뿐인데 그 방식이 복래의 지난 세월을 모두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복래는 더 이상 장터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사람들은 복래를 피했고 복래는 자신을 피하는 사람들을 원망했으며 원망은 다시 고립을 낳았다. 그렇게 복래의 몰락은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연하는 마지막으로 윤씨 큰 집에 직접 발을 들였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두고 수군거렸다. 이제 큰 집을 완전히 빼앗으러 가는구나. 복래에게 복수하러 가는구나. 그러나 연하는 복수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 연하는 결산하러 갔다.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 숫자를 정리하듯 사람의 마음을 정리하러 간 것이었다. 연하는 큰 집 사랑채에 앉아 조용히 장부를 펼쳤다. 복래는 그 장부를 보자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장부는 그녀에게 권력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기 때문이다. 연하는 장부를 가리키며 길게 설명했다. 이건 집안이 관하에 져 있던 빚이고, 이건 객주가 무너질 때 남았던 외상이고, 이건 폭우 때 곡간이 무너지며 생긴 손해인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집안의 이름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복래는 처음엔 반박하려 했다. 그러나 연하가 말하는 숫자들은 복래가 예전에 스스로 써둔 숫자들이었다. 복래는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연하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다. 제가 이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복래는 그 조건이 집을 내놓아라일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하의 조건은 달랐다. 이 집은 더 이상 장사에 손대지 마십시오. 이 집안 이름으로 사람들을 흔들지 마십시오. 그게 남은 사람들까지 망치지 않는 길입니다. 그 말은 사실상 마지막 잡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단절이었다. 연하는 윤씨 종가의 이름을 완전히 부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연하가 원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길의 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집안이 더 이상 물길에 손대지 않으면 고을은 다시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은 다시 굶지 않게 되는 것을 확신했다. 연하는 그 현실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윤씨 종가는 이름만 남았다. 기와 지붕은 그대로였지만 그 지붕 아래에서 세상을 움직이던 힘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대신 그냥 지나쳤다. 두려움보다 더 큰 몰락은 무관심이었다. 연하는 강가로 돌아와 다시 봉인패를 꺼내들었다. 처음 그것을 받았을 때의 차가운 무게가 떠올랐고 그때의 고요한 절망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 그 무게는 절망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돌처럼 보였던 것이 처음부터 길을 여는 열쇠였다는 것을 연하는 몸으로 증명해버렸기 때문이다. 연하는 이후로도 점점 더 커졌다. 수은상회는 단순한 상단이 아니라 물길의 질서를 만드는 중심이 되었고 연하는 도성과 남쪽 고을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집은 더 넓어졌고 마당에는 늘 사람이 있었으며 창고에는 곡식과 비단이 가득했다. 윤서방은 이제 병약한 둘째가 아니라 연하와 함께 상단을 이끄는 단단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가을, 연하는 아주 조용한 잔치를 열었다. 큰 잔치가 아니라 물길을 지킨 사람들, 창고를 지킨 일꾼들, 장터에서 함께 버틴 상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고 그들에게 새로운 옷감을 한 필씩 나눠주는 자리였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연하를 바라보며 더 이상 착한 며느리 같은 말로 그녀를 작게 만들지 않았다. 저 사람은 돌을 금으로 바꾼 사람이야. 아니, 돌을 금으로 바꾼 게 아니라 막힌 길을 뚫어버린 사람이야. 연하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다. 다만 멀리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을 뿐이다. 사람의 운은 갑자기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의 선택이 쌓여 어느 날 큰 흐름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연하는 오늘도 봉인패를 닦는다.
그녀의 손길은 느리고 정성스러우며 어딘가 단단하다. 돌처럼 보였던 것은 처음부터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을 여는 약속이었고, 진짜로 길을 열어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열쇠였다. 연화는 고을과 도성을 잇는 물길 위에서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해주세요.